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특강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어떤 수식을 만드는 과정이나 수식 작성 방법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한 5년 이상 됐죠. 질문과 답변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를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낀 점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제가 그 PPT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PPT는 주식을 입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어떤 차트 공부가 끝나는지에 대한 그런 PPT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이렇게 좀 어색하죠. 하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입문하는 그런 과정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주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주변에서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아니면 뉴스에서 누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아주 뜨겁다.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주식을 입문하게 됩니다. 주식을 입문하는 시기가 상승장이었다면 그래도 한번 수익을 보고 또는 어떤 다시 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주식을 입문하는 그러한 시기가 좋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또 좀 다른 그런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보다 나쁠 때 주식 시장에 입문하는 것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됩니다.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입문하신 분들은 마치 본인의 어떤 실력으로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나중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분들이 자주 있었고요. 그래서 주식 입문은 보통 어떤 스스로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남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입문하신 분들은 실수를 좀 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입문하고 나서는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차트죠. TV를 봐도 차트로 설명을 하고요. 유튜브를 봐도 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차트로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차트를 보다 보면은 그 아래쪽에 또는 그 위쪽에 또는 어떤 가격 캔들과 같이 올려져 있는 선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조지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그런 보조지표의 어떤 어, 위치,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습니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어,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입문하면서 그다음에 보조 지표까지 같이 입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볼린저라는 사람이 이 볼린저 밴드 가지고 무슨 돈을 벌었대더라. 떼돈을 벌었대더라. 그다음에 다바스라는 사람이 다바스 박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박스권 매매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이러한 그 책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그 보조 지표들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쓴 뭐 MACD, 볼린저, 그다음에 하이컨 차트 또는 그물망 차트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뭐 이렇게 어떤 뭐가 좋은지 장점이 뭔지도 모르고 또는 그 차트 그 보조 지표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지표들을 막그 차트 위에 올려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은 어떠한 그런 지표를 갖다 대도 다 좋은데 나는 MACD만 가지고 매매를 할 거야. 또 나는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를 할 거야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런 지표들을 막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또 저게 아니구나라고 하다가 이렇게 수식에 입문하게 되죠. 물론 모든 사람이 차트를 보는 모든 사람이 수식에 입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보조 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한 20% 정도가 이제 수식에 입문하게 됩니다. 수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내가 이 보조 지표를 바꾸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구나. 물론 기간이나 어떤 그 옵션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차트 전체를 바꿔서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식을 입문하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여기에 정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저도 물론 수식을 입문할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수식을 입문했습니다. 이걸 내 맘대로 바꾼다면은 내 맘대로 차트를 만들고 그리고 내 맘대로 진입을 하고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식에 입문하게 되었죠. 저도 그래서 대부분의 그 분들이 수식을 보면서 뭐 어떤 새로운 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색종이 차트나 또는 기준선, 월봉, 주봉 차트를 일봉에 나타내고 또는 분봉에 나타내고 그다음에 어떤 캔들의 패턴을 특이한 패턴을 찾아가지고 신호로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여기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공을 들입니다. 이런 공을 들이면서 본인이 직접 수식의 어떤 기초부터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열매만을 찾아다니시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그 파생된 지표들 또는 남이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듣기에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비법 차트를 찾아서 막 헤맵니다. 밤새 인터넷 서핑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방송을 보면서 비법 차트를 막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것으로 막 설명해 놓은 것을 가지고 본인도 만든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차트 구성을 바꾸고 또 차트 구성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 구성을 바꿉니다.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몇 개 돌려보고 이건 아니네 하면서 또 차트 구성을 바꾸시고 또 차트 구성을 바꾸시고 이러한 것들을 수년간 반복합니다. 저도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 차트 구성을 질문하실 때 차트 구성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을 또 버리시고 새로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 차트가 좋았는데 왜 그걸로 하시지 않고 이것을 새로 만드십니까? 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난번 차트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저도 또 정답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지난번 게 좋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뭐 항상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 것은 훈련을 하시라는 거. 많은 차트를 보시고 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어떤 차트 구성이 좋다, 어떤 차트 구성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블로그를 처음 할 때 만났던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 두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아직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결론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또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두 과정을 빨리 끝내고 매매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차트 구성을 이렇게 딱 마무리 짓는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그 이평선 하나를 가지고 파생 지표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차트 구성을 결론을 지을 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또는 뭐 화려한 차트가 좋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 중요하고 모든 것이 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딱 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산복을 입는 것처럼 딱 하나만 정하신 다음에 내 몸에 맞도록 딱 훈련을 하시면은 그것이 제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보조지표죠. 이동평균선도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값을 어떤 것을 써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행성이 없는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격이 정해진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행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후행성을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내외로 차트 구성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차트 구성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PPT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컴퍼니 K라는 그런 종목이 있고요. 뭐 빠진 부분도 있었고 급등한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죠. 요 위치에 사가지고 이 위치에 파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말이 있었죠. 무릎에서 사서 그다음에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격언입니다. 너무 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어느 정도 머리를 들었을 때, 주가가 머리를 들었을 때, 그다음에 주가가 머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팔아내는 그러한 그 기법을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지표, 들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한번 그 연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동평균선 하나를 가지고 지표를 한번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5일선, 11선, 21선을 쓰는데요. 지금 그 하나의 이동평균선은 제가 23일선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무거나 올리셔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짧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이평선을 올리시고요. 아니면은 뭐 장기 이평선을 올리시고요. 아니면 두 개를 올리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예를 들어 드릴 것은 하나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 23 이평선이 있고요. 이러한 이평선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나는 이 위치에 사고 싶어. 또 이 위치에 팔고 싶어. 또는 이 위치에 팔고 싶어. 나 여기서 들어갈래. 저기서 들어갈래.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하나의 종목만이 아니고 하루에 1000개 정도의 그런 종목을 매일같이 돌려보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부분은 내가 잡을 수가 없구나. 또는 잡는 그런 기준이 없구나. 이러한 기준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볼까?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격도 지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격도 지표를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모멘텀 지표에 이격도가 있죠. 자, 이격도 지표를 올린 뒤에 이것도 기간을 맞춰줘야죠. 23 이평선을 썼기 때문에 23 이격도만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에 점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준선 100이죠,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 이격도 지표는 종가를 기준으로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는 100 이상의 값을 갖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100 이하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지표를 하나 확장을 했죠. 확장을 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하나와 이격도 지표 하나 가지고 또 매일같이 관찰을 합니다. 그다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승할 때는 어떠한 그 특별한 표시를 해서 내가 상승을 좀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 23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부분만 따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한번 해보자. 자, 이러한 과정에서 강조하는 방법이 모르실 때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지표나 또 차트 구성을 확장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좀 말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조금 느리게 듣는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굉장히 좀 빨라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보통 그 강의를 할 때에도 좀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수식 관리자를 부르신다면 이럴 때 이제 수식 관리자가 필요하죠. 새로 만들기에서 23일 이평선이라고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수식일에는 23일로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3일 이평선을 단순히 이평선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식일에는 이 이평선을 그대로 한번 선으로 한번 올려보고요. 두 번째는 상승 구간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다시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if 문을 사용해서
현재의 이동평균선 값이 한봉 전의 이동평균선 값보다 크다면 그때의 이동평균선을 표시를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0의 값을 표시해라.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만들고 차트 구성을 하는 그러한 그 수식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부러 외우신다면 안 되겠죠. 의미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식을 만들어 보시면은 쉽게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첫 줄은 이동평균선을 정의를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은 물어본 거죠. 이 이동평균선의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표시해라 라고 물어보고 답을 쓴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표를 표시할 때 조건 설정은 현재는 없죠. 라인 설정을 하시고요. 선으로 그다음에 좀 두껍게 좀 흐린 색으로 두껍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은 원으로 색상을 적색으로 그 다음에 더 크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은 가격,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이동평균선을 일단 먼저 지우고요. 다시 지금 만든 것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아래쪽에 영선 부분에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트 환경 설정에서 봉 최대 최소의 체크 하면은 현재 그 23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구간은 적색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지 않는 부분, 하락하는 부분들은 아무런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상승하지 않는 부분도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상승하는 구간만 표시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차트를 관찰하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1000개씩 차트를 관찰하시다 보면 나 요 위치에 들어가고 싶어. 또는 요 위치에 들어가고 싶어. 또 이렇게 하시면서 매매도 실전으로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한 주든 두 주든 사가지고 해보시고 나서 실패가 된다면 또 다시 0점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들, 이러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물리죠. 자, 이 부분에 들어갔다면 물리진 않지만 수익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들어간다면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들어간다면 같은 상승 구간이지만 이런 위치와 좀 차이가 있죠. 여기는 종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여기는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즉 이쪽은 이격도가 100 아래, 이쪽은 이격도가 100 위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격도 지표를 한번 조금 더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격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또는 양봉인지 음봉인지를 한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 다시요. 일반 함수에서 기본 함수. 자, 이격도 지표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로 다시 가셔갖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23 격도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격도라고 제목을 붙인 다음에 양봉과 음봉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목균형표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수식 4에는 양봉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이것을 D라는 변수에 주겠습니다. 현재 이격도 값이죠. 현재 종가에 대한 이격도 값입니다. 그리고 이 이격도가 우리가 그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야 하는데요. 현재는 양봉과 음봉을 나누기 위해서 수식 4에는 종가 이격도, 그 다음에 수식 5에는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갖고요. 수식 5로 가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음봉 이격도에 대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만 시가로 바꾸면 되겠죠. 똑같이 같은 이동평균선 N 대비 시가에 대한 이격도를 나타내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라인 설정, 지표 조건 설정 하시고요. 피리어드라는 변수가 있었죠. 이것을 23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라인 설정. 자, 양봉은 적색으로,
음봉은 청색으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그러면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이격도 대신 지금 만든 새로운 이격도 지표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위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요. 현재 양봉일 때의 이격도는 적색으로, 음봉일 때의 이격도는 청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기준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선은 백선이죠. 100과 현재의 값이 같다면은 이평선 위에 딱 놓인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점선으로. 그 다음에 내가 상승과 하락, 어떤 진입과 청산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위쪽으로는 110선, 아래쪽으로는 97, 3% 정도 아래의 선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열을 판단하기 위해서 140 정도 되는 선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141도 한번 넣어보고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또 다른 우리가 어떤 그 매매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140선은 과열이라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어깨의 위치라고 판단돼서 이 위치에서는 나오자는 것이죠. 쭉 주가가 진행되다가 140선을 넘어갔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더 욕심을 내지 말고 나오자라는 그런 위치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선은 100선을 넘어갈 때, 100선을 넘어가지만 상승 구간이면서 100선을 넘어 있을 때라고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이격도도 100 이상이라는 것은 종가가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이나 위쪽을 보시면 양봉일 경우에 들어가자. 하지만 너무 높은 위치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10선 아래에 있는 경우만 들어가자라고 우리가 규칙을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나타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좀 차트를 볼 때 좀 이렇게 명확한 부분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위치를 조금 더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꿔보냐면 상승 중이면서 이격도가 플러스일 때 그때를 녹색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수식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이격도에 가서 수식4에 가서 자, 이것을 수식4에 있는 것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고전에 만들었던 23일 이평선에 수식1은 이평선, 수식2는 상승일 때의 이평선, 수식3은 상승이면서 100, 이격도가 100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 M이 필요하죠. MA C,23. 자, 수식 2에 가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식 3으로 가져오셔갖고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상승 중이면서 그 다음에 D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를 또다시 표시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라인 설정 가셔갖고요. 이 부분을 원으로 형광색 녹색으로 그 다음에 7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피리어드를 또 만들어야죠. 피리어드를 23으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그러면 현재 여기 캔들과 같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지우고요. 다시 또 띄워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또 다른 모양이 보이죠. 상승 구간이면서 녹색 구간이 있죠. 즉 이격도가 100 이상인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이제 적색 구간이 아니고 녹색 구간에서 진입을 하자라고 우리가 또 규칙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구간에 진입을 하고 적색 구간이 나타난다면 손절이든 또는 청산이든 하고, 그 다음에 과열 구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완전히 매도를 하고 나오자라고 규칙을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40 이상 되는 구간도 우리가 어떤 표시를 또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또 수식관리자로 갑니다. 똑같이 이평선, 그다음에 수식 3으로 가셔갖고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수식 4는
상승이면서 과열 구간입니다. 상승이면서 140 위에서 과열이라고 제목을 붙이고요. 여기에는 100이 아니고 140을 주면 되겠죠. 다시 라인 설정 하셔갖고요. 똑같이 온으로, 여기는 검정색으로 7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자, 이것을 한번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띄운 것은 지우고, 이렇게 하면 아까와 또 다른 그런 그 형태의 지표가 차트 구성이 되죠. 같은 그런 상승이면서 녹색 구간일 때, 그 다음에 녹색 구간이 아니면서 녹색 구간이 나오다가 검정색 구간이 나올 때 청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차트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부분이죠. 이런 구간은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그 적색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그런 규칙들도 우리가 또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볼 때에는 이렇게 그 녹색 구간이, 그러니까 적색 구간이 3개 이상 나올 때 녹색 구간으로 표시해 보자라고 또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중이면서 이격도가 100 이상인 구간이 봉이 3번 연속 나올 때 표시를 또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수식 관리자 가신 다음에요. 사용자 지표에서 이평선. 세 번째 수식이 녹색 구간인데요. 여기서 그냥 표시라는 것이 아니고 3번 연속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를 조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조건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런 그 형태죠. 100 이상의 형태를 복사해서 썸함수에 넣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이 3연속 나왔을 때, 여기 조건이 되죠. 이 조건을 아래쪽에 있는 조건 대신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다시 해석을 하면 23일 이동평균선과 23 이격도, 이 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 이동평균선이 상승 중이면서 100 이상의 구간이 3번 연속 나왔다면 그때의 이동평균선을 표시하라는 그런 수식이 되겠고요. 라인 설정하시고 보면 아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작업 저장, 수식 검정. 그럼 아까와 또 다른 그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을 일단 지우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일단 적색 구간이 나오고 세 번째 적색부터 이렇게 그 녹색이 표시가 됩니다. 세 번째 녹색부터 이렇게 그 녹색이 표시가 됩니다. 적색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녹색 구간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녹색이 나오다가 적색이 나온다면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겠다. 그리고 녹색이 나오다가 검정색이 나온다면 무조건 청산을 하겠다. 이러한 규칙을 세워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과열과 침체를 사용해서 어떤 그 좀 강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과 음을 똑같이 침체 구간에 97. 자, 이런 식으로 주면 아래쪽에 그 침체 구간이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23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들어가면 물리는 경우죠. 녹색이 나왔지만 물립니다. 종가 기준으로 윗꼬리가 길다면 진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도 추후에 우리가 0점 조절을 할 때 이러한 조건들을 추가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110 이하이면서 녹색 구간이 나온 구간들, 이런 것들을 진입 신호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나오다가 적색이 나왔을 경우에 손절 또는 익절, 그 다음에 검정색이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익절,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매일같이 수천 개의 차트, 1000개 이상의 차트를 계속 돌려보시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이 차트 구성 하나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 차트 구성을 중심으로 0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을 조금씩 추가하셔가지고 완벽에 가까운 그런 그 차트 구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실전 매매를 해 보셔야 이것이 본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것이 되면 다른 차트는 이제 보지 마시고요.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 계속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아까 처음에 PPT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입문하고 다시 지표 신호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차트 구성이 끝난다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차트 구성, 약세장에서 강세장에서 횡보장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매매할 수 있는 차트 구성을 2개에서 3개 정도를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를 계속 매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약세장에서는 조금 더 매매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차트 구성을 하셔야 하고요. 강세장에서는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차트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횡보장에서는 우리가 진입도 많이 하지만 청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작은 그런 수익률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차트 구성을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그 세 가지 정도의 차트 구성을 빨리 하셔가지고 실전 매매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수년간, 그러니까 5년 정도, 이게 수년간은 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70%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승률이 그때의 신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신호를 처음부터 만드시지 마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호 화살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호 화살표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 위치가 이게 끝났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위치에 무조건 들어가, 이 위치에선 들어가지 마. 그렇다면은 어떠한 습관이 생기냐면 우리 본인의 감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신호 화살표가 없다면은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느낌이나 감각을 가지고 오늘은 같은 경우지만 들어가지 말자. 오늘은 같은 경우인데 더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감각적인 부분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신호를 먼저 만들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는 나중에 상당한 그런 승률이 나온다면 그때서야 신호를 만들어서 매매를 하시고요. 말하자면 좀 편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신호 구성으로 또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동 매매를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차트 공부의 제일 마지막은 자동 매매를 완성하는 것이죠. 주식을 입문하고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보조지표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수식을 입문해서 본인의 차트, 본인만의 차트 구성을 쭉 만드신 다음에 오랜 시간 그 매매에 성공하셨다면 마지막으로는 자동 매매를 만드시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동 매매는 보통 그 증권사에서 API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API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오래전, 한 몇 년 전만 해도 자동 매매를 완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GPT라는 것이 있었죠. GPT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을 이용하면은 자동 매매를 만들기에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내가 어떤 디테일한 부분까지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만 정해주면은 GPT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이제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자동 매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 제가 수동으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 매매는 수치적인 부분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수동 매매보다는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더 이제 보완을 한다면 좋은 자동 매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다 끝난 뒤에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 매매는 보통 이제 파이썬으로 많이 만들고요. 키움의 수식 관리자로는 자동 매매까지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좀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편이고요. 시중에도 책이 많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또 자바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언어 뭐 예스랭귀지나 이런 것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PI는 키움뿐만이 아니고 여러 증권사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 맞는 어떤 그 함수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API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를 만든다면은 좋은 점은 수식 관리자 또는 키움에서 제공하는 또는 어떤 증권사에 제공하는 함수들 이외에 더 밑바탕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키움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 체결 강도나 체결 강도 추이 같은 것을 수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조회는 할 수 있지만 수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어떤 API를 이용한다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외국인 평균가나 뭐 기간 평균가,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 평균가죠.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어떤 조건절에 넣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 사는 종목만 난 사고 싶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일일이 조회를 해서 구분을 해야 되죠. 하지만 자동 매매의 어떤 조건에 현재 외국인의 평균가가 있느냐라고 물어서 있다면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그런 더 다양하고 더 디테일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디테일하다고 해서 또는 굉장히 더 많은 그런 정보를 이용한다고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더 나은 그런 그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동 매매에 대한 어떤 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매매를 만들어 놓으면은 하루에 5만 원이라도 또는 하루에 뭐 한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벌어다 주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그런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제가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전략은 TSF 20 패턴이 중심이 되고 그 외에 이제 MATSF, 그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그다음에 체크박스 지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조건절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한번 수익을 뭐 1, 2%씩이라도 한번 올려보자. 이러한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적은 종목을 사지만 좀 수익을 많이 올려보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강세장이냐 또는 약세장이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테스트 중에 있고요. 앞으로 한 2년이나 3년 정도는 더 한번 해봐야지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더 다듬어야지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 수요일이죠. 엊그저께 한 10시쯤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를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계좌에 나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그 계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기관 평균가, 뭐 외인 평균가, 추정치죠. 그다음에 내가 산 매수 패턴의 분류도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내가 사면서 손절가를 정하는데 그 손절가도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계좌 잔고와 함께 넣어봤고요. 자동 매매 시작을 제가 이제 장 시작 전에 눌러놓고 가면은 이렇게 그 조건에 의해서 제가 키움의 그 조건식이 있죠. 1번 조건식에 제가 30만 주 이상의 종목만 대상으로 하자라고 제가 정해놨고요. 그러한 그 조건절을 가져와서 여기서 그 종목을 쭉 가져옵니다. 보시면 일단은 641개의 종목이 대상이 됐고요. 이 641개의 대상의 종목을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수가 초과됐다면 매도만 계속 체크를 하고요. 보유 종목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주겠죠. 그래서 사고팔고를 계속 해줍니다. 계좌 잔고는 15분마다 한 번씩 조회가 되도록 이제 하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계속 들어갑니다. 컴퓨터는 물론 켜놔야 하고요. 그러면서 매도와 매수가 이렇게 당일 매수 종목, 당일 매도 종목들이 계속 뜨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아직 수익이 별로 없죠. 수익이 이제 현재 10시 50분에 12,000원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난 상태고, 여기 나머지 종목들이 제가 어떤 눈으로 골랐을 때보다는 약간 좀 아닌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더 좋은 종목도 있고, 이렇게 종목들이 한 20종목이 이제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를 현재 지금 화면으로 찍어 봤습니다. 쭉 가시다 보면 이제 매도도 좀 나오겠죠. 한번 좀 더 빨리 돌려볼 거예요. 보시면 이제 하나 또 매도가 됐고요. 매도가 되면서 조금 수익률이 올라갔네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좀 많이 이렇게 폭등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이런 종목도 잡아주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런 자동 매매 근처까지 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매매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이렇게 답변을 원활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또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시고 파시는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파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이 된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또 이제 차트 공부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자동 매매까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이 PPT를 보시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두 과정을 아직도 이 두 과정에 계신 분들은 빨리 그 차트 구성을 완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 구성이 완성이 돼야 매매 경험을 축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매 경험이 축적이 오랜 시간 된다면 이렇게 그 자동 매매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중간중간에 좀 끊어서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번 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구나, 또 어떤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신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블로그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영상이나 유튜브나 또는 뭐 어떤 인터넷 서핑이나 방송을 보지 마시고요. 자신의 어떤 농장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하나 한 삽 한 삽 직접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료집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식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얻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차트 구성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